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언더 코팅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제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언더 코팅은 must have는 아니고 nice to have다. 하면 좋은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닐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를 출고한 이후에 애프터마켓, 정비소나 사설업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또 영업사원이 해주는 언더코팅은 가급적 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린다. 이런 견해는 오토기어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오토기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오토기어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너희들은 왜?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90년도에 언더코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리막 코팅이 그 당시 유행을 하면서 언더코팅과 함께 신차 관리 패키지, 보험 패키지라고 해서 적게는 500불, 많게는 1000불 이상씩 받고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실제로 90년대에 출시된 GM 자동차의 매뉴얼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더코팅을 별도로 하지 마라. 언더코팅을 하게 되면은 차체 부식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미 차체의 부식 방지가 되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언더코팅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에서 매뉴얼의 언더코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게도 그 자동세차에 대한 언급은 매뉴얼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동세차는 도장면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단하게 되느냐? 하도 소비자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컨슈머 리포트가 드디어 2003년 4월호에 언더코팅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반적인 이제 언더코팅 패키지, 그때는 유리막 코팅하고 이제 언더코팅 같이 해서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방청 처리가 돼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은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속임수다. 가치도 없다. 가격도 터무니없다.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국 소비자들도 할 사람은 하고 난 안 할래. 컨슈머 리포트가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자동차 업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 방청과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방청 국가로 미방청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제 국내 내수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청 처리, 북미 시장에서 나가는 수출차와 동일한 등급의 방청을 2007년서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2007년 이전에 출시된 내수차들은 북미차 수준의 방청 처리, 다시 말하면 이제 아연 강판이 사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출시된 차들은 아연 강판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청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출시되었던 그런 차들의 녹 문제가 워낙에 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고, 각종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차대가 휘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녹이 슬어서 강판을 뚫고 나오거나, 이미 다 녹이 슬어서 서걱서걱해져서 손으로도 조직이 떨어지는, 이런 어마무시한 장면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의 방청 처리에 대한 마감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 지금도 수출차, 내수차 차별해서 하지 않겠어?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에 녹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자동차가 어떻게 제조가 되고 어떤 식으로 방청 처리가 되는지를 간단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프레임을 비롯해서 주요 부품들이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철이 아닌 강입니다. 스틸이죠. 스틸이라고 하면 이제 강철을 스틸이라고 합니다. 주로 0.3%에서 2% 사이에 열 처리가 가능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소강을 가리켜서 그냥 스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틸 탄소강은 카본 스틸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탄소를 함유를 해서 그것을 열 처리를 해서 인위적으로 철의 성격을 극대화시킨 철의 성격을 향상시킨 합금을 스틸 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탄소를 섞어서 열 처리를 통해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합금을 섞어서 이 합금 스틸로 만들어서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테인리스 스틸, 내열 금속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용도를 잘 알고 계시고요. 내열 합금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터보차저에 들어가는 뭐 CHRA 부분의 부품, 아니면 페인에 들어가는 부분, 최대 90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물성을 강화시킨 그런 금속들도 그렇게 해서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스틸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종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가 확 확산되면서 그 나머지 재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바스러지죠. 손으로 이렇게 잡기만 해도 바스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녹을 방지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뭡니까? 산소와 결합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공 포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크림 차단하듯이 뭘 발라야 될까요? 자,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아연을 코팅층으로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과 출신이신 분들은 그 주기율표 가운데서 칼카나마, 아라수에 니즈너스 순백금 요거 아직도 외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칼카나마, 칼륨, 칼슘, 나트륨,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여기서부터 이제 메탈이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그 다음에 쇠,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온화가 진행되는 순서예요. 마그네슘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 다음에 아연, 아연 다음에 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쓰는, 산화가 빨리 되는 순서입니다. 철보다 아연이,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철 위에다가 아연을 살짝 입히게 되면 이 아연이 먼저 산화가 되면서 얇은 피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쇠에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시 말해 산화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 코팅을 입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청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연 강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연 강판 외에도 보다 더 방청을 확실하게 해서 이 강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아연 위에다가 또 알루미늄 코팅을 입히고 또 최종적으로 마그네슘을 입혀서 3중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건축자재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그 건축자재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녹이 뭐 한 4, 50년 지나도 발생하지 않고 짱짱하게 버티는 정말 물성 좋은 그런 스틸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에서는 건축물과 같이 30년, 40년, 뭐 50년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뭐 길어야 15년, 많이 타신다 그래도 20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연 정도만 코팅을 해도 자동차가 수명이 유지되는 순간까지는 특별하게 녹 안 나고 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이제 정설이에요. 산화 방지를 위해서 이온을 입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기상증착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상증착법에는 가스 반응을 이용하는 PVD가 있고 이온 반응을 이용하는 CVD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온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그 소재에 양이온을 가한 다음에 그 도금을 입힐 소재를 음이온 상태로 공기 중에 뿌립니다. 그러면 음이온 상태의 입자들이 양이온 상태의 소재의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차체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 방청 왁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방청 왁스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접합부가 있고 실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로 무슨 뭐 산소라든지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화학적인 방청 처리도 덧대서 하게 되고요. 이 방청 프라이머가 또 있어요. 그 산화철적이라든지 뭐 징크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왁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프라이머가 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차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청 처리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연 강판에다가 뭐 안쪽에 방청 왁스 그리고 방청 프라이머가 들어가 있어서 녹이 안 난다는 얘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녹을 방지하는 이유가 아연층이 피박을 형성을 해서 코팅층으로 산소와 결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뭐 돌도 튀고 또 뭐 거친 데를 다니다 긁히기도 하고 또 이 끊임없이 진동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층이 열악한 주행 환경으로 인해서 뭐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벗겨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으로 물이라든지 공기가 접촉이 돼버리면 산소로 인해서 산화작용, 다시 말하면 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건축자재 얘기할 때 정말로 제대로 코팅을 하기 위해서, 녹이 안 나게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연 코팅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입히고 알루미늄 위에다가 마그네슘 피막까지 입혀버리면 이거는 진짜 끝판왕의 방청 처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방청 처리가 된 자동차에 이런 식으로 한 겹 더 코팅을 하게 되면 방청이 더 확실해지니까 더
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언더코팅이 좋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코팅이 해주는 게 꼭 이게 방청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 NVH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럼 애프터마켓, 뭐 카센터 정비소 아니면 방청 업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차를 출고한 다음에 하는 방청이 과연 제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방청만큼 효과가 있느냐?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자, 결론부터 내리면 별로 효과가 없다. 심지어는 자동차의 상태를 언더코팅을 나와서 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안 좋게 망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애프터마켓에서 방청 도료로 사용되는 재료가 뭐냐면 아스팔트나 아스베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원유를 이제 정제를 하잖아요. 그럼 정제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겠죠? 네. 예, 그걸 이제 쑥 아래쪽에다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튀는 물이라든지 뭐 외부의 산소를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이 방진 방수가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방수 언더코팅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좋은 재료로 언더코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분말 아크릴을 밑에다가 이제 세심하게 뿌린 다음에 그 위에 MX 폴리머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 MX 폴리머, 실리콘 계열이죠. 발포 실리콘 같은 재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방청 왁스 주입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실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극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메워주는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언더코팅을 좀 더 세심하게 해주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뭐 크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차를 출고할 때 요즘 많이 받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영업사원 블랙박스, 영업사원 언더코팅입니다. 두 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영업사원 광택도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새 차 구입하신 다음에 바로 이 광택하시는 분들 정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간혹 가다가 이건 아주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신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새 차 뽑으신 다음에 영업사원이 광택도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새 차 뽑으신 다음에 절대 광택하시면 안 돼요. 광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폴리싱입니다. 깎아내는 거예요. 표면을 깎아내서 이 빛의 반사를 균일하게 해주면서 사용하면서 생긴 흠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울만큼 이런 것들을 좀 가리는, 말하자면은 수선하는 거예요. 표면을. 그 왜 시계나 귀금속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잔흠집들 많이 생기니까 요거를 새 것처럼 다시 연마를 해서 예, 손을 보는 과정을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차 뽑아가지고 광택하시는 게 이런 똑같아요. 롤렉스라든지 IWC, 뭐 판텍필름 이런 명품 시계 사셔서 나 이거 관리 잘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폴리싱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새 시계를 폴리싱 맡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차를 바로 광택을 맡긴다. 이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새 차는 예, 절대로 광택을 맡기시거나 하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코팅, 뭐 왁스를 칠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차량 보호 패키지를 뭐 이렇게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영업사원들이 해주는 언더코팅, 최하급 재료, 하급 도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영업사원도 남아야죠. 차를 판매하고 나서 수당이 뭐 얼마나 되길래 고급 뭐 50만원, 100만원 이런 언더코팅 세심하게 작업하는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중고업체들도 뭐 건당 5만원, 10만원 언더의 그 광택집에서 잠깐 맡겨가지고 그런 광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막광택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 그러듯이 영업사원이 해주는 언더코팅도 그런 수준입니다. 자, 언더코팅의 핵심은요, 예, 언더코팅의 재료도 문제지만, 이 차체 표면에 언더코팅제가 얼마나 잘 안착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언더코팅제가 발라지지 말아야 될 때 발라져서는 안 돼요. 그럼 이게 제대로 작업이 되려면 차체에 붙어 있는 부품들을 거의 탈거를 해야 됩니다. 탈거를 한 이후에 차체에 세심하게 도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방청 프라이머가 요즘은 많이 사용되는 추세라고 그랬는데 프라이머가 소재 자체가 수분이나 이물질들을 차단하는 왁스와 같은 형태예요. 그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청 도료든 뭐 실리콘이든 뭐든 간에 잘 달라붙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재도색을 할 때 보면은 클리어층, 도색층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고 다시 그 위에다가 프라이머를 입혀서 도색을 한 다음에 여러 겹 도색을 해서 클리어층을 다시 입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더코팅제의 도료들도 차체에 제대로 붙어서 안착이 되려면 그 차체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탈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차체의 표면 상태도 이 도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장비에 차체에 잘 안착이 되도록 도포를 하고, 또 그 도포된 상태가 경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이 2차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제조 라인밖에 없어요. 제조 라인밖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언더코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는 겁니다. 이걸 밖에 나와서 그렇게 작업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재료비보다 공임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엄청 소요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숙련된 작업자들이 해야 됩니다. 자동차들의 주요 부품들을 다 탈거를 한 다음에 표면에 어떤 가공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도료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지를 전부 조율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그 위에다 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완벽하게 이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료가 제대로 안착이 안 돼요. 안착이 안 돼 버리면 이게 경화가 되면서, 경화가 되면은 이 조직에 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최적 변화가 되면서 갈라지거나 틈이 발생하거나 들뜨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물이나 공기 들어갑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잘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계속 거기에서 보여가지고 아연 강판임에도 불구하고 녹이 발생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배선들이나 센서들까지 다 칠해버리면 냉각수가 지나가는 배선이라든지 에어컨 컴프레셔가 지나가는 배선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결로가 생깁니다. 온도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쪽에서 생기는 결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관이 사가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감한 어떤 센서 부분에 이게 발라지거나 아니면 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센서 오작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부 부분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뿌려지는 그런 언더코팅을 하게 되면 차량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기 출고된 차량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언더코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언더코팅 해드릴까요? 하면 그냥 상품권으로 주세요. 그거 얼마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만큼 원하는 상품권으로 주시면 제가 잘 시장 볼 때 이마트 가서 아니면 롯데마트 가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 세심하게 작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언더코팅 효과가 더 좋겠죠. 분명하게. 그리고 탈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탈거하고 배선이랑 센서 조심하고 마스킹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1차로 분말 알코올 뿌리고 NS 폴리머 해서 또 안에 방청 왁스까지 다 작업을 해가지고 경화까지 끝내서 출고하게 되면 언더코팅 효과가 있겠죠. 분명히 안 한 것보다야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도 제조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부품을 최대한 탈거를 한다고 합니다만 서브 프레임, 링크까지 다 탈거를 해가지고 차체 전반적으로 딱 방청이 돼야 되는 그 부분, 언더코팅이 돼야 되는 그 부분만 정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조율이 되고 세심하게 작업이 된다 그러면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개인이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제조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언더코팅 작업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안쪽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바깥으로 흐르는 그러한 습기들,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녹이 발생해서 밖으로 뚫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와야 되는 어떤 배수로를 언더코팅 작업으로 인해서 막아놨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물들이 고여서 그 부분에 부식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마 특정 업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다 고려한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고려해서 철저하게 보완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야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업체를 믿어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언더코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유보하느냐, 이거는 개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기어에서는 언더코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언더코팅을 하게 되면 차가 훨씬 더 오래 초기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언더코팅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조사에서 제조 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더코팅이라는 개념은 재료보다는 어떻게 작업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차체에 완전히 도료가 달라붙어서 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도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장시간 사용에 따라 언더코팅 부위가 경화가 돼서 손상이 되더라도 들뜨거나 그 틈을 통해서 물이나 산소 같은 것들이 접촉이 돼서 그 안쪽에 강에 녹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 라인에서 하부 부품을 장착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언더코팅 작업이 되면 불필요하게 언더코팅 도료로 인해서 배관이나 라인에 손상되거나 부식되거나 아니면 센서가 오작동되는 그런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 라인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언더코팅은 비로소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를 출고하실 때 영업사원이 해주는 언더코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로 아주 저렴하게 염가로 시행되는 언더코팅. 쉽게 말해서 이제 검은 도료들이 이렇게 쭉 뿌려져 있는 시커먼 그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는 그런 코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차량의 컨디션을 더 오래 좋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차량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체에서 탈거할 수 있는 부품들은 최대한 탈거하고, 마스킹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마스킹해서 좋은 어떤 도료를 사용해서 차량의 어떤 마감 상태에 따라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언더코팅. 자,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지 말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개인이 결정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오토기어가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자동차 완성차 브랜드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언더코팅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조사를 압박하는 부분은 되게 자유로운데, 요게 이제 사설업체라든지 언더코팅 업체, 정비소 이런 데에서 소상공업자들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영업 현장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 브랜드처럼 이렇게 강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호받아야 될 소상공인이자 약자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를 좀 회방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더코팅을 정말 제대로 시공하는 업체들, 원칙을 다 지키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면 이건 개별적으로 선택하세요. 비용이 높든 낮든 내 차를 좀 더 오래 장시간 초기 품질을 유지하면서 탈 수 있으려면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하시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요즘 농담은 차 어디 있어. 하지 마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의 상태라든지 차량의 어떤 운행 조건,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운행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이루어지는 언더코팅들입니다. 자, 이렇게 무작위로 세심한 어떤 공정의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언더코팅들은 여러분이 오래도록 소중하게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 차량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알아보십시오. 뭐든지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기어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 정답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롯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기어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고요. 분명히 본인의 차량에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본인이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어떤 작업이든 후회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더코팅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뿅뿅 하트. 왜 이렇게 웃기냐.